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박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제가 2차전지 종목군들을 사실은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좀 돌려보고 시황에 대한 부분, AI에 대한 부분, 애플 비전 프로 등등에 대한 이야기만 좀 했을 뿐 사실 2차전지 종목군들 보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2차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뷰를 계속 가지고 있지만은 전액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고 있으며, 대신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를 넘어서 15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 선에서는 차익 매무 차익을 좀 실현하겠다라는 말을 드려 놨었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날까지 해서 금요일 날 거의 대부분의 많은 물량을 좀 덜어내고 마지막에 투매 구간에서 약간 반등할 때 얼른 좀 종목을 잘라내고 일단은 비중을 상당 부분 줄여놓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2차전지를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2차전지 작년에 정말로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글로벌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성장, 즉 2차전지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전기차 산업의 확장은 어찌 보면은 이제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빠르게 예? 왔는지가 더 중요한데, 사실 에코프로가 지난번 150만 원을 찍으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기업 합산 시가총액이 거의 80조에 육박한 시절이 불과 8월 달이었는데, 지금 두 기업의 시가총액 합이 대략 40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을 해서 지금 15조 밸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에코프로 그룹이 55조의 밸류를 시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죠. 엄청난 그런 가치의 이 그룹사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부터 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년 2차전지 종목군들, 특히 이제 이 에코프로의 2022년도 실적이 대폭발하는 시절부터 해서 리튬의 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었고요. 2023년도 상반기에 리튬은 이미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튬의 가격이 이제 실적에 전가되는 시점까지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분기까지의 실적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리튬 가격이 폭락을 거쳐가지고 거의 리튬도 고점 대비 7분의 1 토막이 났고, 니켈은 사상 최고가에서 이제 평이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 그리고 동박에 들어가는 이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망간, 모든 광물의 가격은 원상 복귀가 이미 다 된 상태에서 이 배터리 관련된 주가는 여전히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의 시각을 많이 비쳤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위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는 엔캠을 위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고요. 사실 2023년도에 엔캠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올라간 거고, 이 기업의 해자는 이 IRA 수혜에 의해서 컴포넌트로 분류된 이 전해액과 분리막이 올라가야 되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하는 회사들도 많잖아요. 워낙 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올라갈 룸이 없고,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인데 이미 미국의 캐파를 구축한 기업이 엔캠뿐이 없기 때문에 엔캠이 당연히 수혜 업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합리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최근에 시장의 이 단기 업황 둔화와 더불어서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됨으로 인해 이 테슬라의 가격이나 전략과 더불어서 2차 이 비아디의 가격 인하까지,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각종 이 셀 기업들의
이 양극재 내재화 등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지금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어두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대형주들을 단순하게 차트에서 종목군들을 뭐 매수하고 매도한다라는 게 대형주 기반에서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의 업황의 분위기와 흐름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나온 상태에서 이평선이라든지 주요 지지선이 구축이 된 상태라면 바닥을 논할 수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업황이 최악인 상황, 근데 지금 업황이 최악이냐 아니냐를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확히 이평선이라든지 이걸 기준으로 잡는 거는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당연히 저도 차트 베이스로 종목군들을 좀 볼 것이고, 그 외 2차전지 밸류체인 종목군들 제가 그냥 단순히 관심 갖고 있는 한두 종목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먼저 에코프로부터 하나하나 좀 봐볼 텐데요. 에코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려오면서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같이 떨어지는데 에코프로를 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 왜? 에코프로는 지주사고 중복 카운팅이 100% 되죠.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아주 당연한 겁니다. 외국은 중복 카운팅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중복 카운팅을 해서 올랐는데요. 자, 모든 기업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20조인데 에코프로와 같은 걸 대비하면은 삼성물산은 몇 배가 더 올라야 됩니까? 네? 그다음에 SK는요. 수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과거 SK라든지 이런 하나라든지 지주사가 올라갈 때는요, 그 본업이 성장할 때 같이 당기면서 엄청난 시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IPO를 다 끝내버리면은 기업들이 많이 밀립니다. 지주사들. 그런 게 다반사고요. 카카오도 지주사죠. 카카오, 원래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 말고는 상장한 회사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상장시키면서 카카오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끝도 없이 밀립니다. 카카오뱅크도 다 빠졌고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주사들의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코프로도 결국은 저는 지주사고, 결국은 에코프로 안에서 이제 에코프로 ENC인가요? 리튬 회사도 결국은 나중에 상장을 하겠죠. 다 상장을 해버리면 얘는 말 그대로 껍데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주가 다시 올라올 수 있겠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어렵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윗구간으로. 그래서 에코프로는 투자의 대상으로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단순하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 이 거래 대금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이 빨간색, 이 파란색만 가득하죠. 근데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돈이 들어올 때는 강력하게 돈의 유입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보다 100배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2차전지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게 된다 했을 때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를 뭐 차트적 베이스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에코프로는 뭐 급락을 하고 나면은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거래 대금이 쫄쫄쫄쫄쫄쫄 줄어들면서 떨어질 때는 이 의미 있는 지지 구간을 이탈시키고 뭐 기술적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월봉상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이런 21선에서 반등 시도는 하겠죠. 그게 50만 원이라는 거죠. 50만 원에서 반등 시도 정도는 하는데, 이 M파동으로 내려왔다면, 이게 이 M파동으로 내려왔다면 이 하락의 파동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차라리 에코프로를 볼 바에는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 에코프로 BM을 봐야 되고, 에코프로 BM을 볼 때는 이 구간에서는 61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삼각 수렴을 크게 에코프로 BM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런 삼각 수렴이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채널을 본다면 이렇게도 지금 가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윗꼬리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채널이 이 위에를 돌파를 해주면은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하나의 큰 틀에서 삼각수렴을 돌파하는 흐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여기서 하나의 채널을 완성하고 채널을 완성해 놨는데, 이 구간에서 이 삼각수렴에서 여기를 뚫고 지지하고 돌파하니까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거래 대금이 살아 있었어요. 종목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살아 있었고 강력한 거래가 나온 봉에서 지지가 됐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거래가 터지는 구간 이후에는 거래가 약하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래가 나와줘야 되는데 뚫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업황이 안 좋고 앞으로 다가올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받아야 되냐라는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이 예를 들어서 반등을 시도한다면 이제 박스권을 저는 크게 좀 보고 싶어요. 위 구간에서는 사실은 유의미하게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때는 단기 급등에 따른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깨지게 된다면은 이런 이평선이 있는 공화의 첫 자리,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찍었던 이런 라인에서는 대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미하게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종목의 박스권은 저는 이 구간이 박스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구간들은 단타예요. 단타 영역인데,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이 종목의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구간에서의 저점의 채널과 이 구간에서의 저점의 채널은 명확히 다르잖아요. 명확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구간이 오히려 지지와 저항이 맞물리고 장기 평선이 아래에 있으며 오히려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만원대 에코프로 BM은 좀 바라보고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이라는 본업이 있고 이 장기 박스권이라는 흐름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대형주들 단기에 이렇게 급등을 한 이후에 그 음봉 3개로 월봉에 빠지고 지금 N자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N자로 떨어지고 있는데 강한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을 우리가 명확히 좀 봐봐야죠. 그렇게 본다면은 최악의 경우 포스코홀딩스가 최악의 경우 실적 발표라든지 그걸 복합적으로 논다면은 최악의 경우 21선 떨어진다면 사실은 이 구간에서는 저는 잡아도 된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포스코홀딩스 이 구간. 그래서 40만원 이탈하고 37만원 8만원 구간에 올 때는 포스코홀딩스는 한 번 정도 잡아도 크게 뭐 깨지겠냐, 그 구간에서 손절이 바로 나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 기준에서는 되게 불안정한 흐름인데요. 보통 이런 제가 보는 이 엔벨러프 하단 구간에서 엔벨러프 20을 일봉에서도 찍으면은 반등을 해요. 엔벨러프 구간에서 일봉상 엔벨러프 구간에서 찍더라도 반등을 하는데 주봉상 엔벨러프 20을 찍는다, 반등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예를 들어 떨어지면 39만원대에서는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간을 깨버리잖아요. 흔히 말하는 휩소 아닌 휩소가 나올 수도 있죠. 주가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3파로 예를 들면 주가가 바닥을 3파로 이렇게 깨고 반등한 차하고 또 깨고, 그러면 휩소가 나와서 손절을 하고요. 또 이렇게 가는데 또 깨요. 또 휩소가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빠르면 3일, 늦으면 5일 안에, 즉 일주일 안에 돌려줘야 주봉의 아랫꼬리가 이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직전 저점 흐름까지 왔는데요. 이 저점을 깨는 것까지는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하더라도 빠르게 돌려만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도 저점을 일시적으로 깼지만은 1, 2, 3, 4, 5, 6, 6개월 만에 돌리죠.
깨도 한 일주일 내로 돌려만 준다면은 여기서 또 강력한 반등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 포스코홀딩스는 그런 관점에서 좀 종목을 체크해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가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보다는 밸류가 비싸진 않죠. 그만큼 뭐 수주 잔고도 적고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체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대신 실적 우려를 이미 딛고 내려왔고 그런 종목이 이 코스피 이정 상장을 앞두고 있죠. 1월 29일 날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을 하게 되는데 상장 폐지가 되고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주가를 다시 펌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급락을 해도 그 전까지는 또 올려가려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1월 29일이나 1월 29일 있겠다 싶고요. 자, 2차 전지 종목 중에 이제 관심이 가는 종목은 다른 것보다도 에코앤 드림이라는 종목인데요. 그간 사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구체 이슈로 이렇게 급등시키고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친구도 장기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본격적으로 이제 전구체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한 바닥권 상한가가 나왔고 다른 2차 전지 종목군들 하락에 의해서 빠진다면 사실 이런 장기 평선을 돌파한 구간에서는 시도는 해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이 구간을 이탈하더라도요 살려는 주는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빠지면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엔캠의 경우에도 사실 금요일날 나온 이 거래 대금은 사실 무시를 못해요. 이때 상장 초기에 나왔던 이 장대 거래 대금과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은 터졌는데요. 거래량도 엄청 터졌을 뿐더러 8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 투매 비슷하게 혹은 차익 매물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배열상인데 이 하락의 강도가 보통은 이제 떨어져서 21선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21선을 깨게 되면은 이 하락의 이 강도가 좀 셀 텐데요. 거래 대금이 대신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하게 돌파한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고 신규 투자자는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다시 매수를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되는지 체크를 하고요. 혹은 이런 자리가 깨진다면은 사실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확인을 하고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은 사실 아주 어려운 구간을 좀 걸어가고 있는데요. 물타기보다는 업황이 이제 뭐 100% 개선되고 엄청 좋아졌다 하면 주가는 상당 부분 회복을 할 겁니다. 근데 선제적인 이 흐름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시그널이요. 주가에서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은 투매가 나온다든지 혹은 뭐 대량 거래가 한 개 종목이 아니라 때로 움직일 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날에는 에코프로 BM만 그냥 딱 올리고요, 어느 날에는 LNF만 올려서 코스닥 지수만 올리고 어느 날에는 지금 엔캠만 올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업이 전체가 올라갔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이제 특정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뭐 개별 호재에 의해서 단발성으로 움직인다든지 뭐 인터넷 여론몰이 뭐 개인들의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산업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안정화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생길 것이고, 전기차 공장들 뭐 자동차들 그러니까 포드, GM, 뭐 스텔란티스 등등 해서 생산량을 정상화시켰다, 뭐 신규 제품이 늘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과거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리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8만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의 이 2차전지 종목군들의 위치는 아마 제가 볼 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 3개월이 지나는 2분기 되면은 또 지금 이 재고를 다 청산을 하면은 뭐 괜찮겠는데, 지금 청산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뭐 이런 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개 분기가 지나가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저가의 원재료를 구매하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 리튬 값이 올라가면서 Q가 증가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생각 외에 영업 레버리지가 갑자기 빵 뛰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기업들 양극재가 이제는 시크니컬화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시크니컬화가 된 거예요. 이거는 왜? 시크니컬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사이클을 타고 가격과 연동이 되면서 이런 구간에서의 이 저가에 사서 올라갔을 때 Q가 증가했을 때는 레버리지가 생기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재고를 많이 쌓았는데 Q가 떨어져 버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크니컬화가 됐다. 그럼 박스권 매매가 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소중한 자산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